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ARM 프로세서 개요에 대한 강의 시간입니다. ARM 프로세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파이프라인 기법이 뭔지, 익셉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지스터들을 살펴보면 ARM 프로세서는 32비트 프로세서이며 총 37개의 32비트 사이즈 레지스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RM 프로세서 모드에 따라 R0부터 R15 16개, CPSR, SPSR 레지스터 2개에서 총 18개의 레지스터가 한 번에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M 프로세서는 특수한 기능 또는 역할을 담당하는 3개의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R13 레지스터,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는 현재 프로세서 동작 모드에서 스택의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R14 레지스터, 링크 레지스터는 서브루틴 호출 시 복귀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R15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트 레지스터는 프로세서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유저 모드를 제외한 각 프로세서 모드는 특별한 권한을 갖는 특권 모드가 됩니다. 프로그램 상태를 저장하는 SPSR 레지스터는 특권 모드에서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에 대한 그림입니다.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는 플래그 필드, 스테이트 필드, 익스텐드 필드, 컨트롤 필드로 구성되는데 이 중 플래그 필드와 컨트롤 필드만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스테이트 필드와 익스텐드 필드는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각 필드의 비트들을 살펴보면 플래그 필드에는 컨디션 코드 플래그들로 NZCV 비트가 있고 스태키 오버플로우 플래그로 Q 비트, 지젤 상태를 나타내는 J 비트가 있습니다. 연산된 결과 값에 따라 음수일 경우 N, 네게티브 비트가 1로 세팅되고 0일 경우에는 Z, 제로 비트가 1로 세팅되고 2의 32승보다 같거나 클 경우나 시프트 연산에 의한 자리 이동이 발생할 경우 캐리 비트가 1로 세팅되고 2의 31승보다 같거나 크고 마이너스 2의 31승보다 작을 경우 오버플로우로 V 비트가 1로 세팅됩니다. Q 비트는 한번 세팅되면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스태키 비트로 세츄레이션 상태를 나타내며, 즉 세츄레이션 포화 상태를 나타내며 Q-add, Q-sub과 같은 포화 연산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스태키 특징을 이용하여 디버깅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할 수 있는 양의 최대값이 32비트 프로세서는 0x7FFFFFFF인데 연산된 결과값이 0x7F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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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값을 넣어버리는 경우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양의 값인 0x7FFFFFFF로 결과값이 저장되고 Q비트가 1로 세팅됩니다. J비트는 코어가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상태일 경우 1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필드에는 I비트, F비트, T비트 모두 비트들이 있습니다. I비트, F비트는 각각 IRQ, FRQ를 나타내며 이 비트들이 1로 세팅되면 현재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 중이오니 더 이상 인터럽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T비트가 0이면 프로세서는 30비트 ARM 명령어를 실행한 상태를 나타내고 T비트가 1이면 프로세서는 16비트 THUMB SUM 명령어를 실행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두 비트들은 프로세서의 현재 동작 모드들을 나타냅니다. 이제껏 살펴보았던 이런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는 CPSR, SPR 레지스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CPSR 레지스터의 C가 바로 커런트 약자로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PSR 레지스터이며 SPSR의 S는 바로 세이브의 약자로 익셉션이 발생하면 발생하기 전의 CPSR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했다가 익셉션 처리 후 다시 CPSR 레지스터의 프로그램 상태를 복구시켜야 할 때 사용되는 PSR 레지스터입니다. 다음은 ARM 프로세서의 동작 모드인데 ARM 프로세서의 동작 모드에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각 프로세서 동작 모드는 어느 레지스터를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비트권 모드인 유저 모드는 CPSR 레지스터의 컨디션 플래그들을 읽고 쓸 수는 있지만 컨트롤 필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각 프로세서의 모드들을 살펴보면 유저 모드, 대부분의 태스크들이 실행되는 모드로 비트권 모드입니다. 그리고 FRQ 모드, 높은 우선순위 인터럽트가 발생될 때 진입하는 모드로 처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IRQ 모드, 낮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가 발생될 때 진입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SVC 모드, 리셋과 SWI 인터럽트가 실행될 때 진입하는 모드이고,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의 커널이 이 모드로 동작합니다. 어볼트 모드, 메모리 액세스가 실패했을 때 진입하는 모드입니다. 이 액세스가 권한에 의해서 메모리 액세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undefined 모드, 지원되지 않는 명령어나 알 수 없는 명령어를 만났을 때 진입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모드인데요. 유저 모드의 특별한 버전으로 CPSR 레지스터의 다른 특권 모드처럼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유저 모드와 같은 레지스터들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모드는 그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들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 레지스터들을 뱅크된 레지스터, 뱅크드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각 모드의 뱅크된 레지스터들은 언더라인 니모닉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IRQ 모드에 뱅크되어 있는 R13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는 R13 언더라인 IRQ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유저 모드를 제외한 모든 프로세서 모드들은 CPSR 레지스터의 모드 비트에 직접 값을 넣음으로써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모드가 변경되기 전 모드에서 사용되던 뱅크된 레지스터들은 새로운 모드에 뱅크되어 있는 레지스터들로 대체됩니다. 또한 프로세서 모드는 익세션 혹은 하드웨어에 의한 인터럽트나 CPSR 레지스터의 모드 비트에 직접 값을 입력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익세션이나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해당 익세션이나 인터럽트를 처리한 모드로 변경이 되는데,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특정 위치로 분기합니다. 분기 전에 모드가 변경되고 CPSR 레지스터는 해당 모드의 SPSR 레지스터로 복사되지만, CPSR 레지스터의 모드 비트에 직접 값을 입력하여 모드 변경을 했을 때는 CPSR이 SPSR로 복사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뱅크된 레지스터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각 모드별로 뱅크되어 있는 레지스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각 모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유저 모드, 대부분의 태스크들이 시행되는 비트컨 모드로 동작합니다. FIQ, 높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 진입하는 모드로 처리 속도가 빠르고 가장 많은 뱅크된 레지스터 R8에서 R14, SPSR, SR 레지스터까지 요런 레지스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RQ 모드, 낮은 우선순위의 인터럽트가 발생될 때 진입하는 모드로 3개의 뱅크된 레지스터 R13, R14, SPSR 레지스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VC 모드, 리셋과 SWI 인터럽트가 실행될 때 진입하는 모드로 3개의 뱅크된 레지스터들을 가지고 있으며, 3개의 뱅크된 레지스터 R13, R14, 마찬가지로 SPSR 있으며,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의 커널이 이 모드로 동작합니다. 어볼트 모드, 메모리 액세스가 실패했을 때 진입하는 모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3개의 뱅크된 레지스터 R13, R14, SPSR 레지스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undefined 모드, 지원되지 않는 명령어나 알 수 없는 명령어를 만났을 때 진입하는 모드로 3개의 뱅크된 레지스터 역시 R13, R14, SPSR 레지스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모드는 유저 모드의 특별한 버전으로 특권 모드이며, 유저 모드와 같은 레지스터들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뱅크된 레지스터들이 있어서 유저 모드에서 실행 중에 인터럽트에 의한 IRQ 모드로 변경이 되면, 유저 모드의 CPSR 레지스터는 IRQ 모드에 뱅크된 SPSR 레지스터에 복사되고, IRQ 모드에 뱅크된 R13 레지스터는 IRQ 모드에 할당된 스택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 R14 언더라인 IRQ 레지스터는 인터럽트 처리 후 복귀하기 위한 주소값이 저장됩니다. 즉, 유저 모드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지고 있던 값이 IRQ 모드로 변경되면서 R14 언더라인 IRQ 모드의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 도표는 각 모드에 대한 모드 비트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볼트 모드는 10111, FIQ 모드는 10001, IRQ 모드는 10010,
SVC 모드는 10011, 시스템 모드는 11111, Undefined 모드는 11011, 유저 모드는 10000입니다. ARM 프로세서는 32비트 프로세서이고 3가지 명령 셋을 지원합니다. ARM 명령 셋은 32비트 사이즈, 3 어드레스 형식으로 멀티로드와 스토어 명령어와 조건 실행이 가능, 한 사이클 실행될 수 있는 배럴 시프트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성능면에서는 뛰어납니다. 하지만 16비트 THUMB 썸 명령 셋은 2 어드레스 형식이고 16비트 명령어 사이즈로 32비트 명령어 셋보다 코드 사이즈는 작지만 코드 실행이 조건 실행이 불가능하고 멀티로드 스토어 명령이 지원되지 않고 한 사이클에 배럴 시프트 명령을 같이 실행할 수 없고 2 사이클로 명령을 나누어서 실행하기 때문에 성능면에서는 ARM 명령 셋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 코드 사이즈가 ARM 명령보다 30% 더 전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JL이 지원되는 코어들은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8비트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때 자바 가상 머신이 필요한데 ARM은 이 자바 가상 머신이 하드웨어적으로 60%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바 가상 머신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것보다 4배의 속도 향상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ARM 자바 가상 머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ARM사에 라이센스를 해야 합니다. 비교 명령어를 제어한 데이터 처리 명령어들은 연산된 결과를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PSR 레지스터의 컨디션 플래그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add, subs와 같은 각 데이터 처리 명령어들 뒤에 s를 붙이면 연산된 결과에 따라 PSR 레지스터의 컨디션 플래그들을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add R0, R1, R2 이런 데이터 처리 명령을 실행할 때 이 명령의 뜻은 R1 레지스터의 값과 R2 레지스터의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R0 레지스터에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1 레지스터의 값과 R2 레지스터의 값을 더해서 결과가 0이 나왔다면 PSR 레지스터의 컨디션 플래그들 중에 0비트, Z비트가 1로 세팅이 됩니다. PSR 레지스터의 플래그 필드와 컨디션 필드에서는 각 비트들에 대해서는 앞에 PSR 레지스터 부분에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컨디션에 대한 각 니모딕과 각 컨디션에 대한 표인데요. 앞에서 ARM 명령어들을 조건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령어에 표에서처럼 니모닉이 붙게 되면 각 명령어들의 표에서처럼 이런 이제 EQ라든지 N이라든지 CS라든지 ACS라든지 이런 명령어들 뒤에 이런 니모닉이 붙게 되면 GPSR의 컨디션 플래그와 비교하여 조건이 일치할 경우만 명령 실행됩니다. 그리고 조건 인정 없는 경우 AL, 이런 인정 없는 경우 always라는 약자로 AL, 항상 실행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EQ 같은 경우에 만약 두 값을 비교해서 그 결과가 만약 같을 경우에 분기를 그 해당 명령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 명령 add EQ라고 하면 같을 경우에만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있어서 성능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드디어 이제 파이프라인이 들어가죠. 여기서 기본적인 ARM7 계열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각 3단계 파이프라인입니다. ARM7 계열의 3단계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패치, 디코더, 익스큐트의 3단계로 동작하도록 구성이 되는데 1단계인 패치 단계는 메모리로부터 실행할 명령어를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인 디코더 단계는 가져온 명령어를 해독해서 거기에 맞는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인 execute 실행 단계는 발생된 제어 신호에 따라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 add 명령어가 패치되고
디코더 단계에 들어가면 이때 패치 단계에서는 sum 명령어가 새로 패치됩니다. 그리고 add 명령어가 execute 단계에 들어가고 디코더 단계에는 좀 전에 패치했던 sub 명령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패치 단계에는 또 다음에 실행할 cmp 명령어가 새로 패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execute 단계까지 순서대로 파이프가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한 사이클에 한 명령어씩 실행이 되겠죠. 파이프라인에서 분기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분기된 곳으로부터 다시 파이프라인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분기를 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0x 8000번지의 LDR 명령어가 실행될 때 0x 8번지의 DCD 명령어가 패치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DR 명령어가 실행될 때 그때 패치 단계에서는 DCD 명령어를 패치하게 되죠. 즉 다음에 실행한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프로그램 카운터의 오프셋을 계산하면 현재 실행 단계에서 실행되는 명령어의 주소 8000번지 요거에 플러스 8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를 가리키는 오프셋을 계산하면 실행할 때의 주소 8000번지의 명령어에 플러스 8한 그때 이제 플러스 8한 이제 DCD 명령어가 패치되니까 요 DCD 명령어 플러스 8번지 8008번지입니다. 그래서 요 8008번지라는 값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값입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의 주소에 플러스 8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um 모드일 경우 명령어 사이즈가 16비트이기 때문에 메모리 번지가 2씩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sum 모드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카운터는 실행되는 명령어의 주소 플러스 4가 됩니다. 바로 앞에서 파이프라인의 특징이 나왔지만 다시 그 파이프라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기 명령어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트 PC 값의 수정에 의한 분기는 파이프라인이 깨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분기 후에 다시 파이프라인을 채워야 하고 파이프라인이 길면 자연적으로 채워지는데 지연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행 단계의 명령어는 그 과정을 끝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행할 단계의 명령어 처리 중에 인터럽트가 발생되더라도 그 명령을 완료하고 인터럽트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IRQ가 발생했는데 IRQ가 발생하기 전에 실행하는 명령 add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있었다면 IRQ가 발생돼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0x18에는 벡터 테이블에 가리키는 주소로 점프하게 되기 전에 add까지는 실행을 완료하고 무조건 실행 완료하고 해당 IRQ 처리하는 부분으로 분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기하는 부분과 익셉션 처리와 익셉션 벡터에 대해서는 요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아까 보셨던 거는 7 계열이고 이번에는 ARM9 계열 파이프라인입니다. 각 9 계열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메모리, 라이트 단계로 총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1단계인 패치 단계는 메모리로부터 실행할 명령어를 가져온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인 디코드 단계는 가져온 명령어를 해독해서 거기에 맞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익스큐트 단계로 아까 7 계열이랑 같죠. 발생된 제어 신호에 따라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메모리 단계로 데이터 메모리에 접근하고 ALU 결과를 단순히 모든 명령을 위해 동일한 파이프라인 흐름을 주기 위해 한 클락 사이클 동안 임시로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단계인 라이트 단계는 임시로 저장한 버퍼에 저장한 이제 ALU 연사 결과 값을 레지스터에 다시 저장하게 됩니다. ARM7 계열의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단계에서 각 단계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5단계로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의 단계를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처리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ARM7 계열에서는 명령어 버스와 데이터 버스를 같이 사용하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사용했고, 그래서 통합 캐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패치 단계에서 명령을 계속 가져오고, 실행 단계에서 메모리 액세스가 필요한 str이나 LDR 명령어를 실행할 경우 동시에 버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ARM9 계열에서는 명령어 버스와 데이터 버스를 따로 사용하는 하버드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명령어와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I 캐시와 D 캐시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라인 단계 중에서 여기 메모리에 쓰는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는 D 캐시를 사용하는 단계랑, 그리고 이제 명령어를 가져오는 패치 단계 동시에 분리됐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독립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ARM은 7, 9, 10, 11의 프로세서로 갈수록 파이프라인이 길어지는데, 파이프라인이 길면 각 단계에서 처리 가능한 일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높은 동작 주파수로 가능하며 성능은 향상됩니다. 하지만 분기 명령어나 프레임 카운트의 값의 변경으로 인한 분기로 인해 파이프라인을 채우는 데 필요한 시스템 지연 시간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각 단계 내의 데이터는 서로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ARM9 계열은 5단계 파이프라인을 동작하고 ARM7 계열 프로세스 코어보다 약 13%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RM10 계열은 6단계 파이프라인을 동작하고 ARM7 계열 프로세스 코어보다 약 34%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시스템 지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ARM7, ARM9, ARM10은 파이프라인이 달라도 모두 같은 동작 특성을 사용함으로써 코드 호환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다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ARM 익셉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RM 익셉션 벡터로는 먼저 벡터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벡터로는 리셋 벡터, 전원이 공급되면 처음 실행되는 명령어의 위치입니다.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벡터인데요. 이 명령어에서 초기화 코드로 분기합니다. 그리고 undefined instruction 벡터, 프로세서가 명령어를 분석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벡터, SWI 명령을 실행했을 때 호출됩니다. SWI 명령어는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 루틴을 호출하거나 운영체제 루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프리패치 어볼트 벡터, 프로세서가 접근 권한 없이 어떤 주소에서 명령을 읽어드리려고 시도할 때 발생합니다. 데이터 어볼트 벡터, 프리패치 어볼트와 유사하나 명령어가 접근 권한이 없이 데이터 메모를 액세스하려고 시도할 때 발생합니다. 인스트럭션 리퀘스트를 해서 IRQ 벡터, 외부 하드웨어에서 프로세서에 요청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CPSR 리스트에서 iBit가 마스크 1로 세팅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Fast Interruption Request, FIQ 벡터, 높은 우선순위 외부 하드웨어에서 프로세서로 요청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CPSR 리스트에서 F비트가 마찬가지로 1로 세팅되지 않았을 경우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FIQ에는 DMA 컨트롤러에서의 요청 같은 빠른 인터럽트 처리 요구가 필요할 경우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 ARM 익셉션 벡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른쪽 그림이 벡터 테이블입니다. 첫째, 익셉션이 발생한다면 프로세서는 현재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파이프라인 실행 단계에 있는 명령까지는 실행이 되죠. 중단하고 프로세서는 프로그램 카운트에다 벡터 테이블에 설정된 발생한 익셉션의 벡터 주소를 넣습니다. 그 관련 익셉션 벡터를 분기하면 이 벡터에는 해당 익셉션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핸들러로 분기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익셉션이 발생하면 코어는 특정 모드로 진입합니다. 각 익셉션에 따른 프로세서의 처리 모드를 살펴보면 리셋이 발생하면 SVC 모드, undefined instruction이 발생하면 undefined 모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SVC 모드, 프리패치 어볼트가 발생하면 어볼트 모드,
데이터 어볼트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어볼트 모드, IRQ가 발생하면 IRQ 모드, FIQ가 발생하면 FIQ 모드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입세션이 발생하면 ARM 프로세서는 항상 ARM 스테이트, ARM 명령어 32비트 처리 상태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IRQ가 발생됐다면 프로세서는 현재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나중에 복귀 후에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CPSR 레지스터를 SPSR IRQ 레지스터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CPSR 레지스터의 모든 비트는 IRQ 모드를 나타내는 10010 값이 들어가고, 만약 SOM 스테이트로 동작하고 있었다면 익셉션 처리 시에는 ARM 스테이트로 변환되기 때문에 CPSR 레지스터의 T 비트는 0이 들어가고, IRQ를 처리하기 위해 더 이상 IRQ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CPSR의 I 비트는 1로 마스크됩니다. 이런 설정이 되면 복귀를 위해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이 현재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이 R14 언더라인 IRQ 모드의 뱅크된 R14 레지스터에 복사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에는 0x18이라는 IRQ 벡터 주소가 들어가고 IRQ 벡터로 분기합니다. 그리고 IRQ 벡터 안에는 해당 IRQ를 처리하는 핸들러가 있는 위치로 분기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러로 분기하게 되면 거기서 IRQ 넘버를 해석하고 그에 맞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IRQ가 처리되면 SPSR 언더라인 IRQ, 즉 IRQ 모드에 뱅크된 SPSR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던 CPSR, 원래 CPSR 레지스터의 값이 다시 복사되고, 그리고 IRQ 모드의 링크 레지스터, R14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던 복귀 주소를 위해 저장되어 있던 값이 프로그램 카운터에 복사되면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방법에는 빅 엔드원과 리틀 엔드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ARM은 빅 엔드원이나 리틀 엔드원으로 메모리 데이터를 액세스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빅 엔드원과 리틀 엔드원의 예로 그림을 살펴보면 R0 리스트의 값이 0x11223344이고 R1 리스트의 값이 0x100이라면 str 명령을 사용하여 R1 즉 0x100 레지스터의 값의 번지, 즉 0x100 번지, 100번지에 R0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하면 빅 엔디안이나 리틀 엔디안이나 차이가 없이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차이가 없이 11223344, 11223344 이렇게 저장이 되죠. 하지만 LDRB 명령어로 메모리에 저장된 값을 바이트 단위 사이즈로 레지스터에 로드할 경우 빅 엔디안은 최상위 비트 31부터 24 요 이제 최상위 바이트부터 레지스터에 로드하고, 리틀 엔디안은 최하위 바이트 0부터 7비트까지 이렇게 한 바이트에서 최하위 바이트부터 레지스터에 로드됩니다. ARM 코어 주변에 확장 가능한 장치로는 캐시, TCM, TCM의 약자는 Tightly Coupled Memory 약자입니다. TCM, 메모리 관리 유닛, MMU나 MPU, 코어 프로세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캐시와 TCM에 대해 살펴보면, 캐시는 고속 메모리 장치로 CPU와 메모리 사이에 위치하여 전반적인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지만 프로세서 처리하려는 모든 명령어나 데이터가 캐시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행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TCM은 코어 근처에 위치한 고속 SRAM으로 입세션에 대한 핸들러 같은 자주 사용하고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명령어나 데이터를 아예 하드디스크처럼 저장을 시켜두고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만 TCM에서 가져온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 예측이 가능한 TCM은 캐시와 달리 실시간 시스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캐시와 TCM은 CPU와 메모리 사이에 위치하여 고속으로 동작하고 명령어 버스와 데이터 버스를 같이 사용하는 폰노이만 방식과 명령어 버스와 데이터 버스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하버드 방식에 따라 폰노이만 방식에서는 통합 캐시, 하버드 방식에서는 iCache와 Dcache로 나누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시와 TCM을 암버 버스와 연결해주는 로직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모리 관리 유닛을 살펴보면 메모리 관리 유닛에는 MPU와 MMU가 있습니다. MPU는 제한된 수의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는 간단한 시스템이 사용되고 코프로세서 레지스터를 제어하여 각 영역을 특정한 접근 권한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MMU는 페이지 크기 단위로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변환 테이블을 사용하고 이 테이블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접근 권한과 가상 메모리 매핑이 가능합니다. MPU와 MMU의 차이는 MPU는 실제로 물리적인 메모리를 사용하는 때문에 코드 사이즈가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는 메모리 공간에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MMU는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ARM 프로세서에 추가할 수 있는 보조 프로세서로 명령어 셋을 확장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캐시나 TCM, MMU 등의 동작에 대한 설정을 이런 코어 프로세서를 통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로드 스토어 형태의 ARM 명령어 MRC, MCR 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고 코어 프로세서 명령어는 파이프라인은 디코드 단계에서 처리되어 관련 코어 프로세서로 넘겨집니다. 예를 들면 캐시와 TCM, MMU를 제어하기 위해 CP15 레지스터를 사용하는데 캐시 쓰기 정책, 라이트 스루나 라이트 백에 대한 설정을 할 때 이 CP15 레지스터의 C7, C5 보조 레지스터의 7번째 비트가 1이면 라이트 스루, 0이면 라이트 백이라는 설정이라면 여기에 대한 설정에서 오퍼랜드 1과 오퍼랜드 2는 0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을 사용해 보면 move 아까 7번째 7비트가 1이면 라이트 스루고 라이트 백에서 라이트 스루로 설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제에서는 7번째 비트가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7번째 비트가 1인 값은 8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16진수로 0에서 80이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move 명령을 사용하여 move R0 레지스터 0x80 이란 값을 넣으면 R1 레지스터에 0x80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MCR P15 그리고 0 R1 그 다음에 C7 C5 보조 레지스터 그리고 0 이렇게 하게 되면 MCR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코프로세서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80이라는 값이 코프로세서에 들어가고 코프로세서의 P15 레지스터에 C7, C5에 이제 7번째 비트에 1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라이트 스루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ARM 인스트럭션 아키텍처에 대한 ARM 프로세서의 명령법입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X는 패밀리가 되어 있고 패밀리는 제품군을 뜻하며 ARM 7, 9, 11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Y는 메모리 관리 유닛인 MMU인지 MPU인지를 나타내는데 만약 여기 Y 자리의 값이 수가 2면 MMU를 4면 MPU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Z는 캐시를 나타내며 6이면 이때 요 Z 자리 수가 6이면 TCM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T는 Sum 16비트 디코더를 나타내고 D는 JTAG 디버거, M은 곱셈기, I는 Embedded IC 매크로셀, E는 DSP 확장 명령어, J는 GZEL, F는 VFP 장치, 벡터 플로팅 포인트 연상 장치로 나타내고 S는 신서사이저블 버전을 나타냅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뒤에 다음 장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ARM사가 32비트 프로세서로 디자인한 ARM 코어는 ARM7 TDMI입니다. 7계열이고 T, 썸 모드를 지원하고 D, 디버깅을 위한 JTAG과 M, 고속 곱셈기, I, 브레이크 포인트나 와치 포인트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서 안에 설계된 하드웨어 로직이 인베드 IC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7 TDMI 코어입니다. 이 TDMI가 의미하는 특징들은 7계열 이후 모든 ARM 프로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M 920T는 ARM 7 TDMI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위 프로세서는 하위 프로세서의 모든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S는 합성 가능한 버전이라는 뜻으로 V6 EJS와 같이 뒤에 S가 붙는 코어들은 EDA 툴 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컴파일 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예, 다음은 ARM 인스트럭션 아키텍처 버전에 따른 코어들에 대해 표시한 그림입니다. 상위 아키텍처 버전의 코어들은 하위 아키텍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지원합니다. ARM 92JS의 경우 아키텍처 버전이 OTEJ죠. 그리고 그 하위 4T, OTE 명령어들을 다 지원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 상위 아키텍처 버전은 하위 아키텍처를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아키텍처 버전 6Z의 트러스존은 폰이나 PDA 등의 제품에서 어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를 통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구현된 보안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버전 6T2의 sum2라는 뜻은 sum 명령어의 단점인 성능을 높이는 명령어들이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sum2 명령 같은 경우에는 코드 사이즈도 작고 성능도 대폭 향상된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다음 표는 각 ARM 계열에 따라 정리한 표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파이프라인을 보면 ARM 7 계열은 3단계, ARM 9 계열은 5단계, ARM 10 계열은 6단계, ARM 11 계열은 8단계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ARM 7 계열은 명령어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하나의 버스를 사용하는 폰 노멀 기법을 사용하고 ARM 9부터 11 계열은 명령어 버스와 데이터 버스를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하버드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때까지 ARM 프로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ARM 프로세서의 파이프라인과 익셉션에 따른 모드와 익셉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코어들의 명령법에 따라 코어 이름을 보면 어떤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버전을 지원하는 코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